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숲속의 자본주의자입니다. 지은이는 박혜윤, 출판사는 다산초당입니다. 책값은 15,000원, 총 페이지 수는 271쪽, 초판 일쇄는 2021년 6월 14일입니다. 지은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박혜윤,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4년간 동아일보 기자로 일했다. 미국 워싱턴 대학교에서 교육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가족과 함께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미국 시골에 들어갔다. 지금은 시애틀에서 1시간 떨어진 작은 마을의 오래된 집에서 두 아이와 남편과 산다. 실개천이 흐르고 나무가 잘 자라는 넓은 땅에서 살지만 농사는 짓지 않는다. 도초에 자라나는 블랙베리와 야생초를 채취하고 통밀을 갈아 빵을 구우며 막걸리 누룩으로 된장과 간장을 만들어 먹는다. 정기적인 임금 노동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원하는 만큼만 일하고도 생존할 수 있는지 궁금해 실험하듯 시작한 생활이 이제 7년째를 맞았다. 평범한 일상이자 작은 실험이기도 한 삶의 모습들을 이메일에 담아 정기구독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는 덜 유명한 후속작이 하나 있다. 바로 거울나라의 앨리스다. 이 작품에는 붉은 여왕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녀는 아무리 오래 달려도 지치지 않는다. 영문도 모르고 헐떡이며 함께 달리던 앨리스는 잠시 멈춘 순간 어딘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 붉은 여왕도 그녀의 신하들도 끊임없이 달리고 있지만 제자리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다. 여왕이 그 비밀을 알려준다. 여기에서는 말이야, 같은 자리에 있고 싶으면 있는 힘껏 달려야 하는 거야. 아무리 둘러봐도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하루 종일 노력하고도 자리에 누워 오늘은 만족스러웠다고 느끼는 사람도 좀처럼 없다. 있는 힘껏 달리면서도 그 마음에는 희망이 아니라 체념이 자리 잡는다. 이런 이상한 포기 상태에서 탈출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붉은 여왕은 말한다. 이곳에서 어디로 가려면 최선보다 2배는 빨리 뛰어야 해. 많은 사람이 실제로 조금씩 더 빨리 달릴 방법을 찾는다. 잠을 줄여보고, 점심시간을 쪼개보고, 출퇴근 시간도 활용한다. 하지만 열심히 사는 것과 의미 있게 사는 것은 다르다. 우리 부부는 현재 정규 직장이 없다. 내가 박사학위를 마치던 2013년, 남편은 갑자기 퇴직을 선택했다. 그의 나이 40이었다. 그렇다고 내가 교수가 되지도 않았다. 공부는 재미있었지만 미국 교수의 핵심 업무인 연구 사업을 따오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둘 다 은퇴했다. 당시 첫째는 초등학생이었고 둘째는 취학 전이었다. 은퇴나 시골 생활을 준비했던 것이 아니었다. 돈을 모아둔 건 절대 아니었고 그렇다고 자연 속에서 자급자족 경제를 일궈보자는 거창한 목표도 없었다. 단지 우리는 전과 같은 모습으로 일하기 싫었다. 그래서 우리의 은퇴 생활은 하나의 실험이 되었다. 정기적인 임금 노동에 종사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도 생존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면 그때 복귀하기로 했다. 그리고 더 적은 생활비로 살 수 있는 곳을 찾아 시골로 온 것이다. 그리고 7년. 아직은 괜찮다. 우리에게는 좋아하는 일을 할 시간이 있다. 책 읽고, 글 쓰고, 가족과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면서 웃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당장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서울에서라면 방 한 칸 구하지 못할 돈으로 산 허름한 미국 시골집에 살면서 무척 단순한 식생활을 한다. 돈을 많이 벌 필요가 없기에 돈과 즐거움이 하나 된 삶의 방식을 만들 수 있었다.
한마디로 우리가 즐거워할 만한 일을 통해서만 돈을 버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일상은 인내하며 생산하는 것과 소비하는 즐거움으로 나뉘지 않는다. 생산을 하면서 즐거울 수 있는 일을 한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이동식 조립주택이다. 부동산으로서의 가치가 없어 주택보험 가입도 거절당했다. 집은 한없이 초라하지만 숲과 실개천이 있을 정도로 부지가 넓다. 도시인과 직거래하는 유기농 농장을 만들어서 돈을 벌 생각이었다. 그래서 도시에서 가까운 땅을 찾았던 것이다. 미국 식품 산업은 최대한 저렴하게 생산해 칼로리만 집약적으로 높이는 방식을 기본으로 하기에 음식다운 음식은 프리미엄이 높다. 글루텐 프리, 채식주의, 로컬 음식 등은 미국에서는 정치적, 사회적 계급의 지표와도 같다. 그래서 온갖 가축을 기르고 작물을 생산하는 농부들을 직접 만나 농사부터 판매 방법까지 배웠고 남편은 유기농 농장에서 인턴으로 일하기도 했다. 나는 혹시 몰라 옷 만들기, 비누 만들기, 집 짓고 고치기까지 배웠다. 하지만 우리가 미처 계획에 넣지 못한 것은 우리 자신의 변화였다. 농사는 원래 환경 파괴를 기본으로 한다. 자연 상태라면 함께 존재해야 할 다양한 생물 개체들을 인간이 먹고 싶은 몇 가지로 줄이는 행위는 이미 부자연스럽다.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된 건 사슴과 토끼와 두더지와 민달팽이 덕분이었다. 무엇을 심어도 재빠르게 초토화시키는 녀석들이었다. 나눠 먹을 수 있을 만큼 많이 심어도 소용없었다. 귀신같이 새순만 뜯어먹었기 때문에 어떤 작물도 충분히 자랄 기회를 얻지 못했다. 담을 치고 약을 뿌리고 철사로 망을 두르는 방법도 있었다. 이 방법을 포기한 건 환경오염 때문도 돈 때문도 아니었다. 증오심 때문이었다. 이 동물들에 대한 증오심은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무시무시한 감정이었다. 강렬한 절망감이었다. 사실 이 동물들이 파헤친 작물을 돈으로 따지면 소소했다. 그런데도 이 동물들을 당장 죽여버리고 싶었다. 이런 분노를 품고 살아야 한다면 차라리 도시에서 내 집이나 열심히 지키며 훨씬 순한 마음으로 사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사슴을 증오하며 농사를 짓는 대신 사슴처럼 살기로 했다. 야생 채집을 공부했다. 팔만한 것을 경작하는 대신 준 야생 상태의 텃밭을 꾸리고 채집을 하면서 먹고 살아보기로 한 것이다. 준 야생 상태의 텃밭이란 이런 것이다. 씨앗이나 모종을 심을 때가 되면 부지런히 심는데 그 후 가뭄이 들든 벌레를 먹든 철저히 내버려 두고 나중에 먹을 수 있는 것만 골라 먹는다. 그래서 인근의 야생동물이 건들지 않는 깻잎이나 허브류, 호박류, 방울토마토 등을 많이 심는다. 자연 상태로 내버려둔 땅은 파기만 해도 행복해진다. 식물학자 호프 자런의 책 랩 걸 앤은 땅 파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인간은 생물학적으로도 땅을 파며 행복감을 느끼게 되어 있나 보다. 자연 상태의 땅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묻어도 2달만 지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보드랍고 향긋한 흙만 남는다. 살아있는 흙은 그야말로 청정하다. 블랙베리를 따는 일은 경제적 가치로는 최저시급에도 한참 미치지 못한다. 그렇지만 블랙베리를 따는 순간이야말로 내가 이 지구와 얼마나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내가 지구상 모든 생명체와 얼마나 가까이 맞닿아 있는 관계인지를 오감으로 느끼는 시간이기도 하다. 인간은 어떻게 생존하는가? 답은 간단하다. 먹어야 한다. 여기에 인간 존재의 본질이 숨어 있다. 자연의 먹거리에 대한 지식이 늘어날수록
인간이 혼자서 야생에서 생존할 수 있는 동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맹수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도 인간에게는 생존에 필수적인 칼로리를 채우기 위해 함께 협동하는 사회가 필요하다. 나는 마트에 갈 수 있다. 내 노동으로는 절대 거둘 수 없는 양과 질의 음식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 굶주림과 천재지변을 두려워하던 과거의 인류가 모여 문명을 이루고 대량 생산을 발견한 덕이다. 사슴을 미워하기 싫어서 시작한 야생 채집은 내 삶을 의외의 방향으로 바꿔놓았다. 돈을 주고 음식을 사 먹을 때 비싸다는 생각이 안 든다. 뭐든 먹으면 내가 살겠다는 생각에 고마운 마음만 든다. 야생에서 자란 것들을 맛보고 나면 아무리 흔한 농작물이라도 그 근본적인 맛이 궁금해진다. 맛있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맛, 자연이 만든 상태에서의 맛이 알고 싶어진다. 그 다음 생활비가 줄어든다. 지금은 그렇게 피곤한 마음 없이 저절로 돈을 덜 쓰게 된다. 텃밭의 농작물이나 야생 먹거리만으로는 소비가 그다지 줄 수 없다. 맛에 대한 마음이 넓어지니 맛을 더하는 노력을 안 하게 되고, 그러면서 양념료도 안 사고 식자재도 별로 안 사는 게으른 야생 채집인이 되었다. 먹는 데만 돈을 덜 쓰게 되는 게 아니다. 크고 작은 물건을 사들이거나 여행비나 오락비를 쓰는 등 무엇에든 돈을 쓰는데 게을러진다. 무언가를 사려는 마음이 대부분 나중의 필요에 대비하려는 심리였음을 알게 되었다. 그런 심리는 인류의 90% 이상이 농사를 짓고 식량을 저장해야 생존할 수 있었던 시대로부터 내려온 마음의 습관이다. 마지막으로 집다운 집을 짓겠다거나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겠다는 욕망이 사라진다. 사슴처럼 나도 자연스러운 상태로 살겠다는 마음이 된다. 어딘가를 내 땅, 나의 집으로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없어진다. 내가 식물이 아니고 동물인데 왜 뿌리를 내리려고 했을까? 내가 사는 동안은 내가 사는 곳이 가장 좋은 곳이고, 그게 아니라면 어디로든 갈 것이다. 오늘 음식을 먹고 그것이 내가 아닌 무언가와 연결되는 일임을 가장 열심히 인식할 때 나는 비로소 살아있다. 우리 4인 가족의 한 달 생활비는 100만 원 정도다. 우리가 사는 곳은 서울과 물가가 비슷하다. 나도 이렇게 돈을 조금 쓰는 게 사실인가 의아해서 확인하려고 3년째 지출 내역을 10센트까지 모조리 기록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통신비는 약 10만 원이다. 스마트폰은 없고 통화와 문자만 되는 2G 휴대폰 2대를 내 식구가 나눠 쓴다. 공과금도 얼마 안 된다. 전기세는 여름에는 2만 원, 겨울에는 15만 원이다. 에어컨은 없고 난방, 급수, 취사 모두 다 전기다. 물은 우물물이고 정화조를 이용한다. 유류비는 15만 원보다 조금 덜 나오는 편이다. 자동차 유지에 드는 비용을 월 평균으로 따져보면 10만 원쯤 된다. 4인 가족의 식비는 얼마일까? 40만 원이다. 시골에서 이것저것 뜯어먹었더니 입맛이 굉장히 관대해져서 제철 채소를 찐 것이 반찬의 전부인 날도 많다. 그랬더니 식비가 한 달 평균 40만 원으로 줄었다. 돈을 아껴 쓰거나 생활비를 줄이려는 목표를 가진 적은 없었다. 나의 빵 굽기 또한 자본주의가 허락한 쾌락이다. 인간이 생산하는 것이 훨씬 적었던 수백 년 전에는 대다수 사람들이 단지 살아있기 위해서 하루 종일 노동을 해야 했다. 유통구조도 농업 생산성도 비약적으로 발달한 지금, 나는 과거에 비해 상상도 할 수 없게 저렴한 가격으로 유기농 밀을 잔뜩 살 수 있다.
손빨래나 밭일에 시달리지 않은 몸으로, 빵 하나의 실패에 좌절할 필요 없는 가벼운 마음으로 오로지 맛있는 빵을 굽는데 몰두할 수 있다. 한국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들이 지금의 우리 집을 찾게 되면 세 가지 공백에 놀란다. 일단 커피를 안 준다. 없으니까. 혹시 와이파이 비번이 무엇냐고 물으면 무선 인터넷은커녕 인터넷 자체가 없다고 답한다. 그리고 술을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들인데 집에 맥주 한 캔 없다. 갑자기 종교라도 생긴 건 아니다. 나나 남편에게 그 세 가지는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것들이었는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것이지 죽지는 않을 것들이었다. 그래서 끊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매일 마주한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 나도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성격이 바뀌지 않아도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안다. 조화로운 삶이라는 책을 쓴 니어링 부부 역시 당시 기준으로 소통의 방법에서 고집스럽게 뒤처져 있었다. 집집마다 전화기가 놓이던 시절, 이 부부와 연락을 하려면 편지를 쓰거나 직접 찾아가야 했다. 불편하니까 전화를 놓으라는 사람들의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도 사람들과의 교류나 의사소통은 수단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강연도 많이 다니고 사회활동도 누구보다 활발했던 그들은 살면서 꼭 전달받아야 할 연락을 놓친 적은 없었다고 단언했다. 딱 한 번, 스콧 니어링이 외출 중에 부상을 당했는데 헬렌 니어링이 그 사실을 전해 듣지 못했지만 어떻게든 해결이 됐다고 한다. 우리는 좀 다르다. 동네 도서관에 가서 이메일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블로그도 한다. 다만 스마트폰이 없고 집에 인터넷이 없는 것뿐이다. 텔레비전조차 없이 세상과의 연결이 끊긴 우리 집은 그 자체로 우리의 성이 된다. 이 세상의 어떤 재앙이나 불행의 뉴스도 우리를 시름에 잠기게 할 수 없다. 누구도 우리 가족만이 연결된 이 시간을 함부로 방해할 수 없다. 기자를 하면서부터 매일 집에서 와인을 마셨다. 10년도 넘는 시간 동안 이틀에 와인 한 병을 나눠 마셨으니 적게 마시는 것도 아니었고 술꾼인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마셨다. 술은 말하자면 행동 중독의 하나였던 것 같다. 전통적인 의미의 중독은 마약, 음식, 알코올 같은 물질 남용을 의미한다. 밤이 될 때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고 최선과 완벽을 추구하는 낮 시간을 보낸 후 풀어지기 위해 치르는 의식이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턴가 술을 사오는 일이 점점 귀찮아지고 술이 생활에서 말라버렸다. 영문을 모를 노릇이었다. 그전에는 혹시라도 술이 떨어지면 아무리 깊은 밤에도 24시간 영업하는 가게를 찾아 헤맬 정도였으니까. 그때 알았다. 밤이 되어도 우리는 이제 널브러질 필요가 없었다. 나 자신을 진짜 찾고 싶은 사람은 나 자신에서 떠나봐야 한다. 고대 그리스의 대서사시 오디세이에서 가장 중요한 모티브는 고향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행위다. 흔히 집을 떠나야 가장 나다운 나를 발견한다고 해서 여행의 미덕을 찬양할 때 쓰는 비유다. 하지만 꼭 낯선 장소로 이동하지 않아도 나를 나이게 하는 행동, 습관, 취향을 되짚어보고 버려본다면 그 과정은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겪었던 그 혹독한 여정만큼이나 의미 있는 여행이 될 수 있다. 살다 보면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직업적으로 좀 더 크게 성공할 것 같은데 하는 가능성이 열리는 순간이 있다. 문제는 그것을 위해 치러야 하는 희생도 눈에 잘 보였다는 것. 일상도 포기하고 집념을 불태우고
내 취향이나 고집도 내려놓고 귀찮은 일도 감수해야 했다. 그럴 때면 어김없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때마다 나는 아주 잘 포기했다. 포기한 자리에는 무언가 반드시 채워진다. 자연은 빈 공간을 싫어한다. 버려진 집이나 농지는 삽시간의 잡초로 채워지고 뚜렷한 목표가 사라진 머릿속에는 이런저런 잡생각이 떠오른다. 포기하면 내게 중요하고 가치 있던 무언가가 없어지지만 결코 그 빈자리가 그대로 지속되지는 않는다.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들이 새로운 가치가 되어서 나타난다. 무언가를 포기한다고 삶이 포기되는 것은 아니다. 포기도 때가 있고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포기를 잘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고 결국 무엇이든 시도하게 된다. 적절한 이유가 생기면 언제든 포기할 거라는 마음을 먹은 후부터 호기심이 생기는 일은 일단 해본다. 성공할 것인가? 내 적성에 맞을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대한 답은 일단 시작부터 하고 해나가는 중에 저절로 알게 된다. 아니다 싶으면 포기하면 된다. 그래서 수습하지 못할 과도한 투자를 하지도 않는다. 하나의 모든 것을 거는 일이 없어진다. 결과적으로 꽤 잘하는 일이 많아졌다. 포기라는 것은 결국 욕심을 버리는 일이기도 하다. 불굴의 의지 같은 건 없는 나에게 너그러워지는 과정이었다. 본명 메리 앤 에반스, 필명 조지 엘리엇의 믿을 마치는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20세기 영국 문학 최고의 소설로 선정한 작품이다. 주인공 도로시아는 거대한 포기를 하고 시시한 선택을 한다. 도로시아는 젊은 나이에 첫 남편이 죽으며 대규모의 영지를 물려받았다. 이후 남편의 친척과 사랑에 빠진다. 그런데 첫 남편이 내건 상속 조건이 바로 이 남자와 결혼을 하면 상속받은 영지를 일체 포기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도로시아는 영지를 포기하고 아내이자 엄마로 평범한 인생을 택한다. 이 소설의 마지막 문장은 다음과 같다. 이 세상에 선이 늘어나는 것은 역사에 남지 않을 사소한 많은 행동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가 더 나쁜 세상에서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은 이유의 절반쯤은 드러나지 않은 삶을 충실하게 살다가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는 무덤에서 잠든 이들 덕분이다. 마음의 평화, 삶의 의미, 인생의 행복 이런 걸 얻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나 자신의 욕망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사고 체계가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와 불교 이론이다. 논리는 쉽다. 원하는 무언가를 얻는데 실패하면 불행하다. 애초에 원하는 게 없으면 실패하고 말고 할 게 없다는 것이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다는 말이다. 그러니 지속적으로 평화로우려면 욕망을 줄이라는 이야기다. 나는 이 철학에 의문을 품게 되었다.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논리인 건 변함이 없는데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오래도록 떨쳐버릴 수 없었다. 몇 가지 경험 때문이었다. 첫째, 나는 요구사항이나 불평불만도 없고 남들과 경쟁하지도 않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거나 불편해했다. 필통을 사달라고 조르는 아이보다 필통이 필요 없다는 내가 왜 더 야단을 받고 미움받는지 의아했다. 엄마만 그랬던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의 태도를 불편해했다. 기자로 일할 때 기자로서 자기 기사를 더 잘 보이게 하려고 되도록 넓은 지면을 요구해야 하는데도 나는 최대한 작게 혹은 아예 안 실려도 상관없다고 해서 혼이 난 적도 있다.
내가 아이를 경쟁에서 멀찍이 떨어지게 하고 물건에 대한 소유 욕구를 줄이는 방향으로 키우는 것에 대해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까지도 분개한다. 우리 아이들까지 같은 경쟁에 뛰어들면 안 그래도 좁은 문이 조금이라도 더 좁아질 텐데 말이다. 욕구와 욕망이 평균보다 좀 적은 삶을 살 뿐인데 내 주변과 마찰을 일으키게 되는 건 내가 그걸 떠들고 다녔기 때문일까? 그런 적은 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나는 조용히 있는데 사람들이 유난히 평균과 다른 사람들을 민감하게 포착하는 걸까? 결국 욕망을 줄인다. 욕망이 없다는 것은 사회적 맥락 안에 있는 인간에게는 가능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욕망을 극대화시켜 거의 무한대의 묻지마 소비를 부추기는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나만의 고유한 욕망과 욕구를 정확하고 정밀하게 아는 것이 오히려 소비의 피곤을 줄여준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아니라면 아무리 싸도 갖지 않는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칭송하는 가치라도 내가 원하지 않으면 추구하지 않는다. 넘쳐나는 지식 사이에서 내가 정말 궁금해서 알면 내게 기쁨을 주는 것만 파고든다. 그렇게 나의 욕망을 소중하게 탐구하다 보면 나와 다른 욕망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점점 너그러워지는 나를 발견한다. 소로는 월든에서 다음과 같은 일화를 들려준다. 어떤 마을 사람이 부자 변호사를 찾아가 자기가 짠 바구니를 사달라고 한다. 하지만 거절당하자 그 사람은 화가 나서 말한다. 당신은 나를 굶겨 죽일 작정입니까? 우리가 실망하고 화가 나고 슬플 때를 돌이켜보면 마을 사람과 같은 입장일 때가 많다.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스펙을 쌓았는데 왜 내가 원하는 직장이 없을까? 혹은 직장에서 건강과 시간을 소진해가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인정받지 못할까?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내가 이토록 할 만큼 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들이 나에게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다. 설사 요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대가에 대한 약속을 한 적이 있었던가? 너는 나에게 이만큼 해야 한다는 것은 내 생각이다. 마을 사람이 내가 만들었으니 넌 사줘야 한다라고 생각한 것처럼 이 세상에 대한 꿈과 이상도 마찬가지다. 세상을 위해 좋은 일을 하겠다.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 세상이 지금보다 더 나은 곳이어야 한다. 이런 생각들 역시 바구니를 짠 마을 사람과 같은 생각이다. 이 세상을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 하는 곳으로 판단하는 것도, 변화를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도 온전히 나만의 판단이다. 그럼에도 변화를 위해 살기로 했다면 그것은 당신의 선택일 뿐이다. 세상은 요구하지 않는다.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 만큼 세상에 무엇을 해줄 필요도 감사하거나 보답할 이유도 없다. 그런 부담이 없을 때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분노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비로소 공평해졌으니 말이다. 그런데 소로의 변호사와 마을 주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소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 다음에 나온다. 나도 섬세한 바구니를 짰다. 그러나 내가 만든 바구니는 누구도 사고 싶어 할 만한 가치가 없었다. 그러나 내게는 이 바구니를 짤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 바구니를 사게 만드는 방법을 궁리하는 대신 내 바구니를 팔지 않고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성공적이라고 여기는 삶은 여러 가지 삶의 모습 중 하나일 뿐이다. 우리는 왜 각기 다른 온갖 삶의 방식들을 제쳐두고 하나의 삶의 방식만을 과대평가해야 하는가?
소로는 실제로 팔리지 않는 책을 썼고 수지가 맞지 않는 학교를 운영했고 그가 운영한 연필 공장은 저렴한 외국산 연필에 밀려 고전했다. 그렇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자연에서 사색하며 생계는 측량을 하거나 간간히 가정교사 일을 하며 충당했다. 결국 소로는 사회적 성공이랄 만한 것을 거두지 못했고 젊은 나이에 죽었다. 그러나 소로의 인생이 불행했냐고 하면 아닐 것 같다. 그는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살아나갔다. 헨리 소로는 월든에서 연장자들로부터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조언을 듣거나 배운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단언한다. 소로의 이 주장의 근거를 곱씹으며 나도 내 인생의 멘토를 찾는 노력을 그만두었고 대신 나 역시 누구에게도 가르침을 주는 선배가 되지 말자고 결심했다. 특히 내 아이들에게도 말이다. 소로는 나이가 든다는 것이 무언가를 얻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잃는 것이라고 말한다. 누구나 한 번의 인생을 사는데 산다는 것은 매 순간의 선택을 쌓는 일이다. 선택이란 오로지 하나를 택하는 것인데 자연히 버려진 무한히 많은 가능성들이 생긴다. 가지 않은 길 말이다. 현명한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들조차 무수한 가능성 중 단 하나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보지 않은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그들은 할 말이 있을 수가 없다는 뜻이다. 여기서 삶에 대한 진정한 겸허한 태도를 만나게 된다. 인생의 성공과 완벽에 대한 기준을 버리는 것이다. 인생은 그저 사는 것이지 잘 살아야 하는 숙제가 아니다. 아무도 잘 살 수가 없다. 하지만 자식을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키울 수가 있을까? 해답 역시 소로의 구절에서 찾았다. 젊음에게 배우는 것이다. 젊은이가 무슨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젊음 자체가 가진 무수한 가능성 앞에 나 자신을 활짝 열어놓으라는 뜻이다. 소로는 말했다.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인생은 각각 개인적인 이유로 비참한 실패라고. 호기심과 감탄으로 세상을 보고 삶이 보여주는 매 순간의 가능성과 선택에 자신을 활짝 열어놓는 태도는 어느 나이라도 상관없이 취할 수 있는 태도다.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도 내 삶을 부정하지 않고도 겸손할 수 있다. 물건 버리기, 간소화하기, 미니멀리즘 같은 용어는 비우고 없애는 것, 포기하는 것을 강조한다. 하지만 비우고 없애기 위한 우리의 의식적인 살핌은 사실 더 많은 의미를 채우는 것이다. 내 물건,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나의 일을 버리고 없애기 전에 거기서 어떤 가치와 의미를 의식하고 즐기고 있는지 질문한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는 것들의 숫자가 줄어들게 된다. 그 우연한 결과가 미니멀리즘일 뿐 어느 날 하루 고생해가며 죄다 치우는 것이 목표는 아니다. 실제로 해보니 비우기 위해 비운 물건들, 관계들, 습관들은 저절로 다시 채워졌다. 하지만 나의 현재의 중요한 의미, 맥락을 이해하고 나만의 삶을 가꾸겠다는 목표를 가지면 조금씩 나에게 맞는 것들만 남는다. 로스앤젤레스의 말리부 해변 절벽에는 탁월하게 아름다운 박물관이 있다. 게티 빌라. 유명 건축가가 재현한 고대 로마의 저택에 고대 에트루리아, 그리스, 로마의 예술품들이 전시된 이곳은 한때 개인 박물관 중 세계 최고의 컬렉션이라 평가받았다. 영화 올 더 머니는 이 박물관의 창립자이자 당대의 재벌이었던 폴 게티와
그 가족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다. 게티는 1949년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채굴권을 독점하여 역사적으로도 손꼽힐 만한 부를 이뤘다. 1973년 당시 16살이었던 손자가 납치된다. 범인들은 엄청난 몸값을 요구한다. 실은 게티의 재산으로 따지면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그러나 게티는 호락호락 돈을 내줄 생각이 없었다. 이전에도 손자는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돈이 필요하면 납치 자작극을 벌여 할아버지 돈을 뜯어내겠다고 떠들고 다니던 터였다. 게티는 딱 잘라서 거절한다. 손자가 죽든 말든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막다른 골목에 몰린 납치범들은 손자의 귀를 잘라서 언론사에 보낸다. 매정한 할아버지를 비난하는 여론이 일자 게티는 겨우 협상에 나선다. 손자의 목숨이 오가는 순간에도 게티는 함부로 돈을 낭비하지 않는다.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금액만 내겠다고 버틴 것이다. 치열한 돈 계산과 협상 끝에 귀가 잘린 손자는 탈출에 성공한다. 하지만 손자는 한평생 온갖 중독에 시달리다가 겨우 50세를 넘겨서 죽고 만다. 게티의 아들이자 이 손자의 아버지 역시 일찌감치 마약에 취해 폐인이 됐다. 이 영화의 마지막에서 게티는 홀로 죽어간다. 게티는 예술을 사랑했다. 손자의 목숨 앞에서도 내주지 않았던 돈으로 모은 고혹적인 예술 작품들을 끌어안고 죽는다. 게티가 모은 예술 작품들은 현재 2개의 박물관이 됐다. 심지어 무료다. 특히 게티 빌라는 1세기 로마에서 화산 폭발로 화산재에 덮여 사라진 상류층 인사의 서재와 정원을 재현했다. 그곳에서 발굴된 유적과 예술 작품도 화려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서재의 파피루스 책들에 담긴 쾌락주의 철학이다. 쾌락주의자들은 신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믿었다. 좋은 삶이란 인간 스스로 느끼는 즐거움에 있으니 도덕 또한 인간의 행복을 증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이 철학은 쾌락과 방종을 부추기는 천박한 것으로 핍박받아 왔다. 쾌락주의 철학이 끈질기게 살아남은 것은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인간의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행복이든 즐거움이든 쾌락이든 즐거운 기분을 느껴야 좋은 삶이라는 간단한 이치다. 그런데 이 기쁨을 지속적으로 느끼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절제였다. 하지만 수천 년간 이 철학의 진수는 외면당하고 여전히 쾌락주의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책임과 방탕을 뜻한다. 고등학생이 된 큰딸이 얼마 전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생각하고 그들의 반응에 신경 쓰는 건 별로 쓸모가 없다고 대답했다. 사람들이 타인을 보며 판단할 때 그들은 늘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있기 때문이다. 타인이 가진 무수히 많은 것들 중에서 자신의 모습을 찾는 것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질문은 늘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보고 있는가라는 문제다. 타인에 대한 내 반응은 내가 누구인지 가장 정확하게 알려준다. 20살 청년이 숲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는 27년간 그 어떤 인간과도 마주치지 않고 단 한마디 말도 나누지 않고 완벽하게 혼자서 살았다. 그 청년의 이름은 크리스토퍼 나이트다. 그는 1986년 고향집 근처인 미국 메인주의 숲속으로 사라졌다. 입고 있던 옷과 텐트 하나를 지니고 사라진 그는 빈 통나무집에서 잔 단 하루를 제외하면 27년 내내 야외에서 살았다. 기온이 가장 많이 떨어지는 새벽에는
억지로 일어나 걸으며 체온을 유지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숲에서 지나간 흔적을 남기지 않고 이동하는 방법을 익혔다. 나이트가 사회를 등진 이유는 본인조차 모른다. 가족 전체가 내성적이고 사교적이지 않은 성품이긴 했지만 특별히 결정적인 사건은 없었다. 그는 그냥 혼자이고 싶었다. 나이트는 절대의 자유에 도달한다. 단 한순간도 외로운 적이 없었던 것이다. 나이트는 지금 존재하는 상태에 집중할수록 타인이 없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고 말한다. 타인이 사라지며 내가 누구인지 나의 이야기를 들려줘야 할 필요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증명해야 할 필요도 전부 사라졌다. 이 완벽한 자유는 곧 나 자신이 사라지는 것이다. 나이트는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지도 않고 살아있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연에서 살았다. 나이트는 소로를 높이 평가하지 않았다. 소로가 자연에서 뭘 했든 결국에는 책을 써서 남들에게 나를 좀 봐달라고 외친 것이라고 보았다. 사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다 라고 말했다. 그런데 나중에는 사르트르가 직접 이 유명한 문장이 잘못 이해되고 있다고 밝혔다. 흔히 인용하듯 나를 괴롭히는 타인과의 나쁜 관계 때문에 지옥같이 힘들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인식하고 스스로 평가하는 모든 것이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온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내가 나 스스로를 평가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지옥이라고 사르트르는 설명한다. 생존을 위해 공기와 물이 필요하듯 끊임없이 타인에게 기대어야 한다는 그 사실. 우리는 이 지옥에서 살아가야 한다. 타인이 나를 괴롭혀서가 아니라 내가 나로 살아가기 위해서다. 나이트는 숲에서 살아남기 위해 초인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재능을 발휘했다. 하지만 혹독한 겨울과 사람의 왕래가 많은 여름에 굶어 죽지 않고 사람의 눈을 피해 생존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택한 방법이 빈 별장에 들어가 먹을 것을 훔치는 좀도둑질이었다. 그러다가 체포되어 인간 세상에 돌아오게 된 것이다. 나이트는 자신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 결국 인간들이 함께 만들어낸 구조물에 기대해야 했다. 그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나이트도 자신이 절대로 도둑질을 즐긴 것이 아니며 정말이지 괴로웠고 피해자들에게 죄책감을 느꼈지만 죽지 않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인정한다.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것 이상의 표현을 하고 옷을 입고 일을 하는 모든 행위는 결국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다. 그 보상의 형태가 돈이든 명성이든 우리는 남들에게 나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 산다. 다만 소로는 세상은 보답을 약속한 적이 없으니 세상을 원망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소로는 출판을 거절당해서 자비로 낸 책이 팔리지 않아 그 빚을 갚느라 고생했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연필공장 운영을 도왔으며 형과 함께 학교를 세워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래도 돈이 모자라면 부자 친구 집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가정교사 노릇도 했다. 소로는 우리 모두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우리는 길을 잃고 나서야, 즉, 이 세상을 포기하고 나면 바로 그때부터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한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를 깨닫게 되면 드디어 우리가 맺고 있는 무한한 관계가 보이는 것이다. 나이트와 같은 은둔자들은 인생에 깨달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로의 말처럼 인생은 끊임없이 나를 발견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더 진실에 가깝지 않을까? 목차를 읽겠습니다. 프롤로그.
골수를 맛보는 삶. 1장. 제철에 블랙베리를 따는 삶. 시골에서 자본주의 활용하기. 세상에서 제일 게으른 농사꾼. 생활비 100만 원. 버릴수록 풍성해진다. 무엇보다 기쁨으로 먹는 것. 2장. 어쩔 수 없이 살지 않기 위해 버렸던 것들. 꿈이 삶을 가로막을 때. 욕망에 항복하는 습관. 그것은 나의 권리가 아니다. 일단 감사와 이해를 멈추다. 가르칠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다림질의 미니멀리즘. 3장. 돈 벌지 않는 나와 살아가는 법. 스콘 대 발효빵. 참을 수 있는 가난. 돈의 기쁨과 슬픔. 우리 모두 폐를 끼친다. 4장. 숲속에서 내 이야기 찾기. 세상의 모욕 앞에서 나를 지키는 시선. 함께해야 나를 찾을 수 있다. 서로의 시시하고 소중한 이야기. 삶은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 고전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는 법. 마당의 피아노. 5장. 투명해질 때만 보이는 것들. 시간을 멈추는 유일한 방법. 인간이 신에 가까워질 때. 우리 옆집에는 태극기 부대가 산다. 모든 것은 나를 속이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 누구에게 인정받으면 행복해질까? 어떤 일은 내디디면 이루어진다. 에필로그. 끝을 보며 지금을 사랑하다. 지금까지 숲속의 자본주의자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을 처음 보았을 땐 헨리 데이빗 소로가 쓴 월든을 본뜬 아류작인 줄 알았는데 다 읽어보니 월든과는 다른 독특한 매력이 있는 책입니다. 자본주의를 떠나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인정하는 동시에 자연주의적 최소한의 삶을 통해 자유를 추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핵심 주제는 자유가 아닐까 합니다.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깨닫고 나 자신의 가장 근본적인 바람에 따라 사는 삶. 그런 인생이 자유로운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숲속에서 혼자 27년간 살았던 나이트라는 청년 이야기입니다. 그가 인간 사회를 떠나서 살기 시작했을 때 나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개인의 자아를 거울처럼 비춰주는 타인 또는 사회가 없어지면 개인을 구별할 수 있는 정체성이나 특징이 사라진다는 이야기로도 들립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다는 흔한 이야기가 아니라 타인과 사회가 없다면 인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어찌 보면 타인과 사회는 동전의 양면처럼 나라는 자아를 구성하는 한 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본주의가 세상을 점령한 지금 상황에서 인류의 대부분은 자본주의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심지어 중국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경제는 자본주의가 대세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자로 산다는 것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간성에 큰 상처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인간 존재에게 있어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가치인 자유를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돈에 대한 욕망이 우리 영혼을 질식시키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